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IRP 연금저축 펀드와 변액연금을 비교해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연금 상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의 장점, 단점도 있겠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변액연금의 장점과 단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변액이 욕을 먹어왔던 이유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변액은 10년을 납입해도 원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변액은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상품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제가 팩트 폭행, 그 계약을 직접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액 추가 납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그리고 변액연금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험 내용이 조금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투자 내용으로 좀 내용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점점 재테크 관련 정보도 많이 축적해 나가는 그런 채널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 상품 정리,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연금 상품은 금융 3사에 있죠. 우리 은행이 있고요. 은행은 뭐가 있죠? 은행에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8년에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증권사에는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 펀드, 오늘 주제죠.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보험사는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그쵸?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연금보험이 있고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는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단순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여기서 일단은 은행은 판매가 중지되기 때문에 생각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증권사의 저축,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저축, 연금에 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연말정산된다, 세액 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P는 세액 공제 상품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쓰레기 상품이 있다고 했죠. 물론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자가 높다 보니까 최저 보증이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히 납입 끝나고 나서 이후에 최저 보증이율이 0.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저금리 추세다 보니까 나중에 최저금리로 굴러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연락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계좌이전 제도로 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저한테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금저축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연금보험. 쉽게 말씀드리면 따박따박 이자를 주는 상품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율이라고 하죠. 요거는 안 좋아요. 지금 최저 보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은행도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그쵸? 2020년에 할 수 있는 거는 투자형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크게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 뒤에 요 두 가지에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연금 상품들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죠. 자, 연금저축 펀드와 IRP의 장단점. 지난 시간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바로 앞전 컨텐츠에서 상세하게 다뤄서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연금저축 펀드 IRP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세액 공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은 5,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5,500 이하인 사람은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쵸? 쓰면서 할까요, 이것도? 세액공제가 연봉 5,500 기준이고요. 5,500 이하인 사람은 16.5%를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5,500 이상인 사람은 이사라고 썼네요. 이한데, 그리고 이상인 사람은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데, 여기에서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 한도였고요. IRP는 700만원 1년에 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내도 되고요. 100만원을 내도 되고, 한 번도 납입 안 했다가 월 말에 400만원 또는 700만원을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추가 납입도 최대 1,800만원까지 1년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납입 금액 포함해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을 중지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말 그대로 자유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안 내도 됩니다.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요겁니다. 중도 인출이 안 돼요. 굉장히 제한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든지 뭐 여러가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중도 인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도 인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일반적인 경우에 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몇 프로냐면 16.5%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연봉 5,500 이하인 사람은 거의 연말정산 받은 거를 다 토해내는 개념이지만 요 사람도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16.5% 원금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에 대해서 내는 거라서 더 내가 연말정산 본 금액보다 혜택 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연봉 5,500이 넘어가는 분들은 훨씬 손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개시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단점이겠고요. 자, 또 하나는 요거는 뭐 똑같은 말이겠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할 때는 반드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됩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융통성 측면에서는 조금 납입할 때는 융통성이 있지만 그 돈을 이용할 때 융통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변액연금의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랑 굉장히 상반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요거는 세제 혜택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돈을 안 내는 겁니다. 한 푼도 이자 소득세를 안 내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죠?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위에서는 중도 인출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요거는 중도 인출이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목돈으로 해지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종신연금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나 IRP는 안 되죠. 자, 요거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요겁니다. 단점은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줄이거나 막 이렇게 늘리거나 할 수 없어요. 같은 금액을 내야 되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납입 정지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뭐 5년 납, 7년 납, 10년 납, 12년 납 이렇게 정해진 기간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요렇게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납입 원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1억을 벌었습니다. 자, 이거를 연금 저축 펀드나 IRP다. 자, 그러면 IRP일 때랑 그 다음에 변액 연금일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설명하시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연금 저축은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순 계산해서 1억을 납입하는 동안 1%니까 100만원의 사업비를 내게 됩니다. 변액연금은 사업비가 요즘에는 6%에서 9% 정도 사이 나와요. 그냥 10%라고 치고, 이것도 구간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니까 10%라고 칠게요. 1억을 납입하는 동안 1000만원을 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뒤에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자죠, 이자 소득입니다. 이때 연금저축 펀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묻고 있네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자 소득세를 2천만원까지는 15.4%를 내야 되고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천이죠. 8천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말정산할 때 이 8천만원을 내 소득에 얹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아무리 못해도 30%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천만원은 30%가 넘는 세금을 내겠죠. 자, 요거만이 문제냐? 그해 연도에 내 소득에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그해 연도 내 과세표준 구간 그 금액 자체도, 내 월급 자체도 세율 구간이 바뀌어서 더 많은 세금을 요 8천 때문에 같이 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최소 20%가 훌쩍 넘어가는, 25% 거의 3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돼요. 3천이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변액연금은 어떠냐면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아예 일절 안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무조건 뭘로 수령을 해야 되나요? 연금으로 수령을 해서 3.3에서 5.5%만 내도록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연금저축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뒤로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수익이 나면 날수록 변액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요 정도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는데 네이버를 검색해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변액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변액이 욕을 먹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10년을 내도 원금이 안 돼? 추가납입 안 하면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변액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세 가지라고 할게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관리를 설계사가 똑바로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뒤에 결혼할 건데 3년 뒤에 차 살 건데 10년 뒤에 나이 돈 찾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안 돼요. 사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과세잖아요. 이자가 나야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데 너무 극초반에 해지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면 사업비만, 비싼 사업비만 내고 해지하는 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액이 욕을 먹어왔던 건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는 상품 구조상의 문제예요. 변액이 욕을 먹어왔던 이유는 상품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어땠냐면 첫 번째로 사업비가 평균 14% 정도 육박했습니다. 굉장히 비쌌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채권 의무 비중이 높았어요. 최소 50% 이상은 됐습니다. 지금 종신보험처럼 수익을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사업비는 높아서 너무 힘든데 채권에다가 의무적으로 50%를 적립을 해야 됐어요. 수익이 나나요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70% 80%인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펀드 라인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위주의 펀드 라인업. 수익을 낼래야 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펀드는 유행이 바뀌게,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마련인데 신규 펀드 편입이 안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 변액은 일본에 먼저 도입이 됐다가 망하고 우리나라로 보완이 돼서 넘어온 게 이랬어요. 실패했죠, 이것도. 그래서 변액이 욕을 먹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단점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어요. 사업비가 지금도 물론 저축의 일반 증권사에 비해서 비싸지만 그래도 6에서 9%대로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고요. 채권 의무 비중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보험사별로 달라요. 제로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국내 위주의 펀드 라인업에서 글로벌화 됐죠. 굉장히 다양한 베트남이나 미국 4차 산업이나 미국 일반 다우나 유럽이나 일본, 이머징, 중국, 홍콩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규 펀드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사람한테도 넣어줘요. 그래서 물론 가입 연도에 완전 옛날 상품이라 안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규 펀드를 넣어드리고 있고 여기에 베트남이 추가됐고요. 달러나 금, 최근에 리츠, 부동산 펀드까지도 계속해서 추가가 돼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관리만 잘 되고 가입 목적만 내 은퇴 이후 삶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겠죠. 자, 변액은 10년을 납입해도 원금이 안 된다.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캡처해 놓은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2014년 12월 31일 계약입니다. 그리고 월납 20만원이에요. 62회를 냈습니다. 2014년 12월에 가입을 하셔서 62번 냈습니다. 자, 그쵸? 요분이 20만원씩 62회를 냈으니까 지금 1240을 납입한 거죠. 추가 납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쵸? 자, 해지 환급률, 적립률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지해도 해지 환급률이 102%예요. 최근에 원래는 이게 106%가 넘어갔었는데 코로나 때 제가 달러로 바꿔드렸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4%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벌써 원금이 넘어요. 관리 안 되고 잘못된 목적으로 가입하셨고 옛날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품을 바라볼 때 이런 뭔가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제대로 된 장점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변액 추가 납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에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변액을 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60만원을 납입이 월납 가능합니다. 60만원이 가입 가능한 사람한테 60만원 가입을 시키는 사람은 양아치다,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본보험료 20만원에 추가 납입 40만원을 하면 이 2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40만원은 굉장히 적은 수수료만 내고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 60만원 전체 사업비 내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잘 모인다는 이유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반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비과세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비과세 펀드 변경 수수료 없고요. 리밸런싱 무료고요. 비과세인 펀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사업비는 그 펀드 변경 수수료 없고 오토 리밸런싱 무료고 비과세라고 하는 나만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업비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해지하면 안 되겠죠.
간신히 만들어놨는데. 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비과세 통장입니다. 자, 60만 원이죠. 우리가 비과세 한도를 알아야 되는데 비과세 한도는 원래는 한도가 없다가 2017년 4월 1일 날 한도가 생겼어요. 얼마냐면 월납 150입니다. 월납 150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럼 이거를 10년 납이라고 치면 1억 8천이에요. 원금 1억 8천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인 겁니다. 비과세 통장 계좌가 커져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 60만원 납입한, 이거 50이라고 생각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50만원 납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20만원 플러스 30만원 시키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돈이 요렇게만 납입했을 때는 요게 돈이 훨씬 더 빠르게 모이겠죠. 당연하겠지. 3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조금만 나가니까. 수수료만 조금 나가니까. 자, 근데 요 사람은 이미 추가 납입을 거의 다 한 거죠. 60만원, 20만원 2배니까 60만원에 대해서 120회면 얼마죠? 7,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이 사람은 비과세 통장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추가 납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통장 사이즈는 계속해서 매월 추가 납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더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비과세 통장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첫 번째 이유고요. 추가 납입을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 저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2100 이하로 떨어졌다 또는 2000 밑으로 떨어졌다, 상위 지수가 2900, 2800 이하로 떨어졌다, 다우 지수가 지금 28000, 29000에서 27000, 26000으로 떨어졌다. 그때 추가 납입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매월 비싼 거를 사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추가 납입을 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50만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비과세 통장 사이즈를 늘리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저점에서 추가 납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추가 납입해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연봉 5,500 이하 기준으로 16.5%의 단리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연말정산에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홀라당 쓰면 연금보험이랑 변액연금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재투자한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분명히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